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장세은, 김경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미증시에 지난밤 오랜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미증시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한 데 이어서 투심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을 견인할 만한 이벤트가 남아 있었죠. 바로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라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수치 보여주면서 호재로 작용할 조짐이 보이는데 자세한 미증시 상황 장세은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내린 46,292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95% 급락한 22,573포인트에 S&P 500 지수는 0.55% 떨어진 6,600포인트 선에서 각각 마감했는데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여기에 파월 의장이 현재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이후에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스스로 7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며 유엔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캄보디아, 태국, 코소보, 세르비아, 이스라엘, 이란 등 주요 갈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분쟁 종식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불법 이민 단속 의지도 재차 천명하면서 미국은 미국 국민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건데요. 엔비디아는 2.8% 하락하며 전일 반등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아마존은 3% 넘게, 테슬라는 1.9% 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고평가 논란이 다시금 시장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같은 연설에서 금리를 지나치게 빠르게 내리면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며 긴급한 인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관세 영향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고용시장의 둔화 리스크를 고려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는 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와 수급 요인에 따라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과 함께 위험 선호 심리가 약해지며 달러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400원을 상단으로 두고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히트맵 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붉은색 계열, 즉 하락 종목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전일 오픈 AI 투자 소식으로 급등했지만 하루 만에 2.82%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01%, 애플은 0.64%, 아마존은 3.04%, 테슬라도 마이너스 1.93% 떨어졌습니다. 메타도 마이너스 1.28% 하락하며 투자 심리 위축을 반영했습니다. 금융주는 비교적 선방했는데요. JP모건이 0.10%, 버크셔 해서웨이는 0.08%로 방어적인 흐름 이어갔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와 존슨앤존슨이 상승하며 시장을 방어했지만 일라이릴리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날 시장은 빅테크의 차익 실현 매물과 파월 발언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며 하락했지만 방어적인 업종과 에너지 섹터가 일부 균형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기업별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23일 엔비디아가 쌓아둔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본격적 투자에 나섰습니다.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최대 1,000억 달러, 인텔에는 50억 달러 투자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요. 최근 4개 분기 현금 흐름 720억 달러, 연말에는 1,0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누적 500억 달러, 추가 600억 달러 계획으로 주주 환원을 강화했고 R&D 지출도 확대 중입니다. 다만 고객 지분 투자에서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가속기 구매라는 자기 참조적 구조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 실제 매출 수익으로 이어지느냐, 투자 가속과 밸류에이션 부담 사이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공장 로봇 사고 소송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통제 불능 로봇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으면서 5,1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과거 유사 사례가 거론되며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재조명되는 흐름입니다. EV 본업에서는 중저가 경쟁 심화, 신차 공백 부담이 남아있는 만큼 안전, 품질, 평판 관리가 주가 변동성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메타에서는 AI 데이팅 비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서는 브루클린의 테크 업계 여성처럼 세분화된 조건으로 맞춤 추천, 프로필 작성 코칭까지 제공하고 알고리즘 기반 주 1회 서프라이즈 매칭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틴더와 힌지, 범블 등 경쟁사들도 AI 투자 확대로 맞불을 놓는 가운데 메타는 페이스북 데이팅 성장세를 AI 개인화 참여도 제고로 더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관건은 프라이버시 신뢰와 매칭 품질의 체감 개선, 그리고 사용자 잔존과 전환이 성패를 가를 포인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플은 아이폰 17 흥행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근접했습니다. 출시 직후 리드 타임이 18일로 작년 대비 크게 늘며 수요 강세가 확인됐고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하다는 제품 콘셉트로 브랜드 충성도와 교체 수요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실제 출하, 믹스 개선과 서비스 매출 동반 확대 두 축이 맞물리면 레벨업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미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던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랜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빅테크 종목이 조정을 받는 동시에 이제 금융주 등의 방어주가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M7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오랜만에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인 만큼 지난밤에 약간 마음 아픈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투자 확대, 테슬라는 안전 리스크, 메타는 AI 전략, 애플은 신제품 흥행, 이 각각의 키워드를 잡고 호재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흐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엔 기업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럼 경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집에 바세린 하나쯤은 꼭 있으시죠? 저는 겨울마다 손이나 입술이 트면 꼭 바세린을 바르는데요. 이 보습 방면에서는 아직도 바세린을 뛰어넘을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한 번쯤 써본 도브 샴푸랑 비누, 누구나 마셔본 립톤 티백차,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매그넘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욕실에서 주방에서 냉동고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 사실 모두 같은 회사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영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생활용품 시장을 주름잡는 기업 유니레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니레버는 1929년 네덜란드의 마가린 유니와 영국의 레버 브라더스가 합쳐지면서 탄생했습니다. 비누와 마가린이라는 생활 필수품에서 출발한 회사인데요. 현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12만 명, 2024년 기준 매출은 608억 유로,
말 그대로 생활용품 업계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사업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뷰티 앤 웰빙, 퍼스널 케어, 홈케어, 영양식품, 그리고 아이스크림 부문입니다. 대표 브랜드들을 살펴보면요. 보습의 대명사 바세린, 피부에 자신감을 주는 도브, 전 세계 주방에서 사랑받는 크노르, 마요네즈로 유명한 헬만스,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제왕 베넨제리스와 매그넘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려 40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는 매출 10억 유로가 넘는 슈퍼 브랜드도 여러 개 있습니다. 유니레버가 강조하는 건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기업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줄이기, 생물 다양성 보존, 그리고 지역사회의 삶 개선.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늘리고 원재료를 윤리적으로 조달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니레버도 고민이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고 너무 이상적인 ESG 목표를 내세웠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행 가능한 목표 위주로 전략을 다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큰 변화는 아이스크림 사업 분리입니다. 매그넘과 베넨제리 같은 인기 브랜드를 따로 독립시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수익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죠. 또 최근 CEO 교체까지 단행하며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스스로를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정의합니다. 바세린과 도브가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크노르와 헬만스가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매그넘과 베넨제리스가 작은 행복을 조달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정체성입니다. 앞으로는 핵심 브랜드에 더 집중하고 지속 가능성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강화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웰빙을 반영한 신제품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유니레버는 비누와 마가린에서 출발해 지금은 바세린부터 매그넘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입니다. 도전도 많고 변화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브랜드와 혁신, 그리고 친환경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바꿔나갈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유니레버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니레버의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날이 쌀쌀해진 만큼 이제 건조해진 날씨에 바세린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바세린이 단순히 부드러움이 아닌 혁신을 해낼 만한 저력을 지닌 기업 유니레버에서 나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발라주시면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사전 가져봤고요. 이어서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세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트리온이 약 1조 4천억 원을 들여 미국 일라이릴리의 뉴저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 증설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 이후 현지 공장을 확보해 직접 대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수 대상은 14만 8,760제곱미터 부지에서 생산시설과 물류창고 등 4개 건물을 갖춘 공장입니다. 세트리온은 인수비용 4,600억 원 외에 초기 운영과 생산 능력 확장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이번 선제 투자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 AI, 재생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블랙록은 운용자산이 1경 7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한국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 설립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수조 원 규모의 시범 투자가 조만간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양측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출시 15주년을 맞아 대대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픈 AI의 챗 GPT를 카카오톡 채팅창에 직접 붙이는 건데요. 오는 10월부터 별도 앱 설치 없이 대화 속에서 챗 GPT를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카카오맵, 선물하기, 멜론 등 서비스와 연동되는 카카오 에이전트도 도입됩니다. 친구 탭은 인스타그램처럼 피드형 구조로 바뀌어 프로필 변경과 게시물을 타임라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고 제2의 전성기를 맞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촌치킨, BHC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가격 통제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권장 소비자가를 사실상 강제의 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는데요. 법무법인 YK는 이미 일부 점주들로부터 소송 의뢰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맹점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어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는 이번 사안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더 현대 브랜드 흥행에 힘입어 국내 백화점 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23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조 230억 원으로 롯데쇼핑을 제치고 순위가 뒤바뀐 건데요. 더현대서울은 명품관과 팝업스토어 인기로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넘어섰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배당 확대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호재를 작용하면서 증권가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브리핑 시간 가져봤는데요. 앞서 이제 미증시가 하락해서 마감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다양한 경제 뉴스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같은 흐름 참조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고지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선 양대 시장은 정말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나 싶을 정도로 전거래일에는 굉장히 상반된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드디어 비슷한 흐름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전거래일에는 드디어 코스피 3,500시대가 정말로 오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불기둥 세우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 초반 상승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맞으면서 이제 장중 최저점은 3,440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장 마감 전에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주면서 전거래일 대비 14.05포인트 하락한 3,872.14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요. 이날 하락장을 주도한 세력은 외국인이었습니다. 3,18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살펴봤고 이제 전거래일 대비해서 오랜만에 하락 마감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코스닥도 어떤 식으로 마무리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랜만에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장중 최저점은 851.38포인트까지 찍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장 마감하기 전에 다시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주면서 전거래일 대비 1.29% 하락한 860.94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요. 오늘 개인이 4,335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으나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살펴봤으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각각에서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또 반대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700원 오른 85,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 전거래일 대비 0.97% 하락한 35만 7,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전오후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반면 현대차와 KB금융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살펴볼 만한 주식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이 같은 종목은 뒤에 특징주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왜 이런 상승이 나타났나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오랜만에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은 전거래일 최고가를 찍었고 좀 더 상승세가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이번 코스닥 종목 보시면 일제히 파란불 켜지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전거래일 대비 3.63% 하락하며 46만 4,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기타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에코프로, 파마리소치 모두 전반적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여준 좀 안타까운 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날 코스피, 코스닥, 양대주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각각의 특징주 종목이 어떻게 이 흐름 이어갔는지 장세현 아나운서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아나운서 혹시 첫 번째로 준비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특징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존 웹서비스 AWS와의 협력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24일 오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 넘게 오르며 6만 5천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AWS 관계자들이 두산의 창원 공장을 직접 방문해 소형 모듈 원자로 시제품을 점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체결된 AWS 엑스에너지 한수원과의 전략적 협업 MOU의 연장선으로 AWS가 추진하는 5기가와트 규모의 SMR 상용화 프로젝트에 두산이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같은 이슈가 반영되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보이면서 65,800원으로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비록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좀 든든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 여력 보여줬는데요. 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66,400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65,900원으로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오랜만에 식품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연 아나운서 혹시 K-팝 데몬 헌터스 보셨나요? 네, 아직 못 봤는데 네. 그게 되게 요즘 유행인 건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경진 아나 혹시 보셨나요? 사실 K-pop 데모넌터스를 네, 저는 사실 K-pop 데모넌터스를 10분 정도만 보고 끄긴 했는데 거기 K-pop 데모넌터스에서 나온 농심 그 라면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엄청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방금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 약간 부끄러운 얘기 드리자면 사실 저도 K-팝 데몬 헌터스 안 봤습니다. 여기 제대로 본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네요. 어찌하여. 그렇지만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로 많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소식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그중에서도 식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거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식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시면서 반사이익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그래서 바로 빙그레이입니다. 이제 빙그레이 주가가 빙그레 웃고 있다 이런 재밌는 헤드라인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있으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죠. 이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내 식품 기업의 빙그레의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세 보였습니다. 특히 빙그레의 대표 제품인 바나나 맛 우유는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매우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의 무비자 입국 조치로 이제 방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자 관련 호텔이나 백화점, 특히 식품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전거래일에는 6.78% 상승한 78,800원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7,700원 선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 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79,700원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빙그레의 주가가 곧 8만 원을 돌파하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합니다. 중국 최대 성수기인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방한 조치를 정말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에 직접적인 영향받는 호텔, 백화점, 면세점 기업들의 주가가 이달 들어 유의미하게 올랐다, 이런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히 빙그레의 주력 제품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바나나맛 우유가 해외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정말 높다고 합니다. 특히 CEO에 따르면 중국행 항공편이 몰려있는 인천공항 제5호점은 평일 빙그레 바나나 우유 하루 입고량이 700개, 주말에는 1,40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거의 그날 매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수치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식품 관련주 투자하실 때 이런 직접적인 수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럼 세훈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특징주 KCC입니다. KCC가 대규모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24일 오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3% 넘게 빠지면서 36만 원 선 초반으로 밀려났는데요. 회사 측은 보유 자사주 약 88만 주를 이비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다만 일부 자사주는 소각하거나 사내 복지기금에 출연하기로 했지만 투자자들은 대규모 이비 발행 소식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KCC 오늘장 급락하면서 36만 6,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KCC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KCC 그룹의 산하 공익법인들의 수입 대비 지출 비중이 대기업의 집단 중 최저 수준이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와줬는데요. 이 같은 안 좋은 흐름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KCC 그룹의 공익법인은 사업 수행 비용 비율이 단 1.4%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이런 보도도 나와줬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안 좋은 보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KCC 투자자분들은 관련 흐름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본 특징주는 이제 방산 관련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강경 발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방산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면서 24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현대로템, 풍산 등을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 해당 나토 회원국은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 계기에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되냐고 묻다 하자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드론과 전투기가 이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나토는 나토 4조 발동에 따른 긴급 협의를 하는 한편 회원국의 군사행동을 포함한 원조를 명시한 5조 발동 가능성을 러시아에 경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제 긴장이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방산주 흐름 분명히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의 흐름까지 살펴봤고 다음으로 세은 아나운서와 다음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특징주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발표했지만 투자자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4일 오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4% 하락하며 6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됐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5%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요. 이번 개편에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인스타그램 피드 형태로 바꾸고 쇼폼 콘텐츠 전용 공간을 신설하는 등 변화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불만이 커지며 업데이트하지 않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 보이며 카카오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을 기록한 채 62,9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사실 저도 지인들로부터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 업데이트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좀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 이 같은 피드백이 투심에도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종목 5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산부터 IT, 식품까지 다양한 섹터 전해드렸으니까요. 비록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하락 마감했지만 이 같은 정보 토대로 올바른 투자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인물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한 스토리 준비하셨을까요? 네, 인물 로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전에 우리 기업사전에서 전 세계 숙박 문화를 바꾼 기업 에어앤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업 뒤에 있는 주인공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디자이너 청년에서 글로벌 혁신 기업의 리더로 성장한 인물이죠. 바로 에어앤비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요, 브라이언 체스키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1981년 8월 29일 미국 뉴욕주 니스카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사회복지사셨고 덕분에 어릴 때부터 공동체적 가치와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하죠. 체스키는 그림 그리기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결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RISD에 진학해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곳에서 훗날 에어앤비 공동 창업자가 될 조 게이바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졸업 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체스키와 제비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시내 호텔이 전부 매진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들이 떠올린 아이디어가 바로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를 두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숙소를 빌려주는 것이었죠. 이름하여 에어베드 앤드 브렉퍼스트. 이 소박한 아이디어가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 에어앤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낯선 아이디어를 의심했고 사업은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심지어는 신용카드 빚으로 생활을 이어갈 만큼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때 체스키와 팀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금을 마련합니다. 미국 대선 시즌을 활용해 오바마 오스와 캐피틴 맥케인이라는 시리얼 상자를 제작해 판매한 건데요. 이 유쾌한 발상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창업자들의 창의성과 끈기를 투자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이 경험을 계기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와 Y 콤비네이터에 합류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어앤비는 빠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어디서든 집처럼 머문다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수백만 명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했죠. 체스키는 단순히 숙박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뢰와 디자인을 중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호스트와 게스트 간 리뷰 시스템, 안정장치,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여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체스키는 디자이너 출신답게 사업 전반에 디자인적 사고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세상을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 여행 산업이 멈춰섰을 때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 25%를 감축하면서도 남은 직원과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인 신뢰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동시에 숙박 대신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로운 활로를 찾기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와 신뢰를 지키려는 그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브라이언 체스키는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글로벌 혁신 기업 CEO 중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죠.
그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기빙 플래지 서약에 동참해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와 자선의 활동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첼스키는 여전히 에어비앤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입니다. 그는 단순히 숙박업을 넘어 여행과 삶의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AI 기반 맞춤형 여행, 지속 가능한 관광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플랫폼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키려는 것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브라이언 첼스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트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창의성과 끈기, 그리고 사람을 연결한다는 철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탄생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평범한 디자인 전공 청년이 전 세계 여행 방식을 바꾼 혁신가로 성장한 것, 바로 첼스키의 인생이 전해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CEO 브라이언 첼스키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브라이언 첼스키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저 또한 여행을 할 때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 기업이 이런 인물을 배경으로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 이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단순히 숙박업소 느낌이 아니라 좀 현지의 로컬의 감성을 잘 느낄 수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첼스키가 디자인 전공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왜 그 앱의 인터페이스나 감성이 그렇게 섬세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좀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세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이폰 17 초기 판매 순항 중이라는 주제로 하나증권의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아이폰 17, 과연 어떤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또 시장의 반응과 향후 전망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폰 17 시리즈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모델로 일반 모델, 새롭게 등장한 에어, 그리고 프로와 프로 맥스로 구성됐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울트라 와이드가 12에서 48메가픽셀로, 전면은 12에서 18메가픽셀로 대폭 업그레이드 됐고요. 디스플레이는 전 모델이 120Hz를 지원하고 LTPO OLED 적용으로 선명도와 전력 효율까지 개선됐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늘었고 저장 공간도 확대됐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의 화제는 단연 에어 모델입니다. 기존 플러스를 대체했는데요. 두께가 무려 30% 얇아진 5.6mm, 무게는 165g으로 휴대성이 탁월합니다. 여기에 프로 라인과 동일한 A19 프로 칩셋을 탑재하면서도 가격은 $999부터 시작해 일반과 프로 사이의 절묘한 포지션에 차지했습니다. 네, 가격 정책을 보면 일반 모델과 프로 맥스는 전작과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반면 프로 모델만 $100 인상돼 $1,099에 책정됐는데요. 출고가 동결 효과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소비자들의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언팩 직후에는 업그레이드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와 AI 기능 기대치 미달로 실망감이 있었고 애플 주가도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사전 판매와 초기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틀 만에 주가는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프로 맥스 모델은 3에서 4주 배송 지연이 발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이 판매 호조로 이끌었을까요? 첫째는 가격 동결 효과입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둘째는 교체 수요입니다. 11에서 13 시리즈 이용자들의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판매를 견인하고 있고요. 셋째는 중국 시장 수요 증가와 애플의 일반 모델 생산량 40% 확대 전략이 맞물리며 공급과 수요 모두 긍정적인 흐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판매 전망을 보면 전작과 비슷한 1억 3,700만 대 수준이 예상됩니다.
중국 시장의 기저 효과와 관세 부과 전 선수요까지 겹치면서 올해 판매 호조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26년에는 20주년 기념 모델과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예정돼 있어 교체 수요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네, 내년은 아이폰 출시 20주년입니다. 애플은 이를 기념해 대규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폴더블 모델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애플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은 저점을 지나 다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 아이폰 16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칩셋은 A18에서 A19로 전면 카메라는 12에서 18메가픽셀로 강화됐고 일반 모델 화면도 6.1인치에서 6.3인치로 커졌습니다. 또 저장 용량도 기본 256GB로 늘어나면서 사용자 편의성이 한층 개선됐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 LG 이노텍 같은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아이폰 17 초기 판매 호조로 실적 저점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2026년 대규모 업그레이드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18만 6천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폰 17 시리즈는 혁신적 변화는 아니지만 가격 정책과 교체 수요, 중국 시장 회복세로 초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0주년 기념 모델과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예고된 만큼 애플의 성장 스토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아이폰 17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애플의 주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좋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반응이 오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포트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이제 얼마나 이 호조가 이어질지 감을 잡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이 근데 M7 종목 중 하나인 만큼 저도 조금 알아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애플은 기존에 데드머니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17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오명을 드디어 벗을 때가 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며 투자자들의 기대감 불러일으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17의 수요가 단순한 기기 판매를 넘어서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익화를 위한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정하는 가능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아직 이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매량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소식은 여럿이 나오는데요. 일단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조립업체들에게 아이폰 17 기본형의 생산량을 기존 계획 대비 최소 30% 이상 증산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전 주문의 실적이 예상분을 크게 뛰어넘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최근의 급상승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일부 호재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는 인공지능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로 이제 상단이 꽉 막힌 상태 유지했었는데요. 주식시장이 4월 연중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해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작년 12월 최고가 대비 20%대 낙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진한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애플 주가는 올해 8월 반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체를 이어갔었는데요. 분기 결산상에서 파악된 고수익성인 서비스 부분의 견조한 실적, 그리고 미국 법원의 구글 검색 계약 허용 판결이 반등의 계기가 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다른 발걸음은 약 한 달 동안 다시 제자리를 겪었다. 이렇게 흐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데드머니, 뭐라고 하냐면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거나 횡보하며 투자 수익 기회를 상실한 상태라는 조롱 섞인 표현도 나왔던 건데요. 이번 리포트에서 살펴본 만큼 아이폰 17에 대해서 단순히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기술적 부분 그리고 수요적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치 굉장히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 같은 점 참고하셔서 애플 종목 투자 의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리포트 요약해보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고지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장 어땠는지 한 줄로 요약해보는
오늘장 한 줄 평 시간입니다. 그치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랜만에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과 S&P, 다우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한 점 역시 감안했을 때 오늘장은 한 줄로만 요약하기엔 좀 분석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거래일 사상 연속 최고치를 찍었고 이제 미증시와 우리나라 시장 모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 왜 오늘은 이런 하락 흐름이 이어졌을까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연 아나운서 혹시 오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한 줄로 요약하고 의견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한 같습니다. 줄로 먼저 요약 한번 해보면 오늘장은 돌직구로 파월 한마디에 흔들린 하루라고 정리해 보겠는데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 한마디에 급격히 방향을 틀면서 고공행진을 멈췄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면서 장중 내내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한마디에 흔들린 하루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진 아나운서에게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양대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미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줬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안 좋은 뉴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에 집중해 보자는 의미로 오늘 세윤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재문 대통령과 블랙록 회장이자 세계 경제포럼 의장인 내리 핑크의 면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AI 재생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투자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기대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협력이 현실화가 되면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육성되고 또 재생에너지 기반 센터 설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오늘 장을 마무리하자면요. 대한민국 AI 허브로 도약하자로 한마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연준 그리고 AI라는 섹터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세연 아나운서는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나요? 아니면 코인을 하시나요? 지금은 주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면 사실 오늘은 네.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빨간불이었는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네, 경진 아나운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모의 투자를 저번 달까지 했었는데 이번 달에 들어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달 모의 투자 때 정말 많이 하락세를 봐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달은 잠시 쉬어가고 있었어서 잘 공유해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지만 오늘장 저희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제 곧바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아나운서의 투자 상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증시라는 게 항상 내릴 수만 없고 또 항상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좋은 레슨이 있죠. 일희일비하지 않기. 저는 오늘 장을 일희일비하지 않기 이렇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였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오늘은 증시도 같이 쌀쌀해진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좋은 투자 방향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